고시원에서 만들어가는 지식 콘텐츠 무한방출 플랫폼 GBS와 세계를 보는 창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콜라보시용 르디플로 위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 읽기 어려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 르디플로 위클리입니다. 예, 여기는 저는 고시원이고요. 한 가지 안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방송 들으시고 주소가 올라가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저희 팟빵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컨텐츠에 있는 항목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사 영 아티스트 콘서트에서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7시 저녁 7시에 강동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 여러분 콘서트 티켓 전해드립니다. 메시지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지휘는 조상옥 씨가 하시고 관현악은 서울 오케스트라, 주최는 강동음악협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에 목말라 있습니다. 3월호 첫 시간 다룰 기사는 22페이지에 있는 무질서와 혼란 속의 브라질 교도소 안느 비냐라는 기자가 써주신 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브리핑을 우리 주희 씨께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기사는요. 브라질 교도소의 수감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감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범죄의 증가를 의미하잖아요. 예. 근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특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지만 관련 정책이 교도소 내부와 사회 전체를 어떤 장악하는 갱들의 세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20년간 브라질 교도소의 수감 인구가 7배나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1995년도에는 9만 명이었던 게 현재 62만 3천 명에 이르고 있고 아이고. 이는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3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순서인데 수감자가 그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브라질의 수감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추세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무관용의 법칙에 따른 정책 실행이 불러온 결과라고 기사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무관용이 적용되는 범죄는 특히 마약 밀매 그리고 절도와 같은 어떤 경범죄들인데요. 특히 마약 밀매에 대한 형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출감 후에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먼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 대부분이 절도나 마약 밀매자라고 해요. 흉악범이 아니고 대규모 마약상도 아니고 결국 생계형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죠. 빈민구제 개혁하고 뭐 이번에 기본소득 그 볼사 다 파밀라라는 정책을 했었는데 예. 이 룰라 실바 대통령이 마약 밀매로 수감되는 수가 이렇게 자꾸 증가하니까 마약법 개정을 추진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약 소비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취급을 해서 좀 환자와 범죄자를 구분을 하고 뭐 작은 범죄자와 큰 범죄자를 구분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중독 환자와 마약 밀매 실제 범죄자 간의 경계를 명시하지 않아서 결국 판사가 그 사람의 범죄 이력이나 뭐 압수된 마약량, 그리고 뭐 직업, 행동, 사는 곳 이런 걸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판사들이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처벌에 있어서 결국 청소년이나 여성, 흑인, 빈민가, 그러니까 할렘 출신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로 판단이 되고 또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마약 밀매로 잡힌 어떤 수감자들이 2005년도에는 3만 명쯤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약 9년 만에 그러니까 14만 명, 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교도소 내 흑인 그러니까 혼혈인을 포함한 흑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까만 게 아니고 중남미의 뭐 브라운 스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갈색 피부 어쨌든 섞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의 비율이
총 수감자의 67%를 2006년도 기준으로 67%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총 인구의 7.6%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총 인구의 7.6%. 예, 총 인구의 7.6%가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수감자의 경우도요. 여성 수감자의 63%가 2014년도 기준으로 마약 거래 혐의로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마약 거래 혐의로 수감이 되어 있다는 건데 마약 거래를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수감된 사람들이 63%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범죄 조직들이 여성들이 뭐 경찰의 의심을 좀 덜 받는다는 이유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성 수감자 수가 증가하면 생기는 문제는 더 크다고 합니다. 양육 문제라든지 가족의 파탄 이런 것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더 높게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청소년 여성 흑인 뭐 빈민가 출신 이런 것들의 그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범죄의 차별을 받고 있는 건데 또 더불어서 교도소 수감 관련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첫 번째로 무단 감금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인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총 20만 명 가량이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도 수감된 채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예. 교도소 내에서요. 그리고 피의자들의 37%가 판결 전에 교도소 수감 기간이 실제 형 기간보다 더 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수감 수사 시에 느린 수사 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면밀하게 챙기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권 문제가 또 있는데 언론 및 시민사회 접촉도 차단을 하고 있고요. 교도소에서. 예. 그리고 기본적인 보건이나 위생 문제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어떤 공급해주지 못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보건이나 위생, 그리고 생필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곳이 범죄 조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비누나 치약, 전화기, 뭐 변호사를 섭외한다든지 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범죄 조직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고 하지만 공짜는 없겠죠. 그래서 범죄 조직에 결국 가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상파울로 교도소에서 남미 최대 범죄 조직 PCC가 조직이 되었다고 하고요. 예. 이 PCC라는 조직이 그냥 뭐 브라질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와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하게 됐고요. 예. 결국에는 정부에서 철권 정치식의 정책이 이렇게 범죄를 더 재생산하고 예.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하나는 교도소 자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 사실 교도소라는 건 옛날에 제레미 벤담의 학설을 기초로 그러니까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고안이 돼서 되게 근대화가 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용자가 과거에는 격리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교화가 가능한 것인가? 교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도 기획 기사로 다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이 브라질 교도소 이 마약 사범들을 지금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약 사범들을 대량으로 형 집행을 해가지고 이 교도소 안에 구겨 넣는다는 형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의 지금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브라질 자체가 지금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테메르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가, 수용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교도소 기사 하단에 보면은 약간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나스 제리아스주 이타우나시의 교도소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영 교도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다뤄주면서 결론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한 생각은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 첨지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징역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징역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저는 2년의 군 생활을 교정기관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전환복무인데 지금은 없어졌는 이 경비교도대 소속으로 2년간 대구구치소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런 교정 현장에서 몸을 담았는데 교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재사회화도 있지만은 재범률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어떤 수감자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보시고 뭐 군생활 얼마 남았어? 뭐 이렇게 한 뭐 1년 좀 안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 예. 뭐 자기는 이제 곧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 뒤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재범률이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교화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수용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것에 따라서 재범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점이 사회적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야기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브라질 이 현재 시스템은 거의 대실패가 아닌가? 게다가 일단 브라질 이 사진을 보면은 참 열악하기 그지가 없고 예. 그지가 없. 열악하기 그지 같고 예. 그냥 참 그지 같고 네. 네. 이게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사진을 보고 원래 예. 브라질이 땅 하나는 정말 큰 나라인데 그렇게 유유지가 많을 수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구겨져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열악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흑인이랑 빈민가 얘기들,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무래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피의자로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바로 형을 때려서 마약방으로 넣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 영화 그거 생각났었어요. 그 시티 오브 갓. 네, 예.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찍혔던 건데 예, 배경으로 빈민가들. 그렇죠. 저는 그 그러니까 영화- 파벨라라는 곳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빈민가 파벨라 거기는 그 무정부 상태 같은 사실상에.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커뮤니티고요. 예. 그게 뭐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로 대도시 중심으로 가장 크게 이제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거기 이제 브라질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벨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멀리 보이고 저는 파벨라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가격 체계도 다르고요. 예. 그 안은 물건을 파는 가격 체계도 다르고 그들만의 사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국가에서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증가하는 게 과연 범죄 증가인가라는 의문을 던져봤고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서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마약 밀매나 절도는 피해자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법이 강화가 된 거라고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쩌면 브라질에서는 사회에서 잊혀진 인간들을 그냥 교도소에 넣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상 그리고 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마약에 초점을 맞춘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사회 현상의 그 어떤 범죄나 범죄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국가 정책과 또 조치가 다르고 그 사람들을 개인들을 규정하는 게 달라지는데 범죄의 근본 원인을 마약으로 설정을 했지만 마약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브라질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약뿐만 아니라 태생적인 배경 역시 어쨌든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 계층 간의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태생적인 배경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 사회의 다른 어떤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이 전혀 보장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파벨라에서 태어났으면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거고 결국에 그들 스스로 그리고 또 사회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예를 잠재적인 들면 범죄자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려면 좀 상류층들이 할 만한 그런 범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나라의 경우는 환경적으로 일단 마약을 쉽게 취급할 수 있을 뿐더러 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 가난한 층에서 쉽게 마약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범죄,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나가다가 오줌을 싸도 뭐 벌금을 얼마 부여받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 친구들한테는 마약을 공급하는 자체가 그냥 경범죄 수준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교도소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긴 한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 브라질의 대표적인 뭐랄까 행태라고 할 수 있을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정부 정책이랄까
이런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게 좀 이렇게 이상적이고 되게 아름답고 좋긴 한데 실효성과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고 정권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게 단순히 그런 정책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 경제 성장 호황기의 힘을 빌어서 이게 모래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룰라 대통령이 처음에 이런 교도소 정책을 제안하고 이게 방향성 가닥을 잡을 때만 해도 분명히 그 자원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이 보유한 무수한 풍부한 그런 광물들 덕분에 계속해서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엄청 장기간. 근데 2011년 딱 되고 그다음에 그 룰라 대통령의 후임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던 그 장기 호황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호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나 좀 의심스럽고 좀 이게 괜찮을까 싶은 의아한 부분들도 넘어가던 게 이제 그런 아름다운 허니문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계속해서 관례대로 정책은 좀 대충 얼기설기 해왔는데 이게 이제 단점은 다 그대로 드러나고 이거를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돈으로 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교도소에 대한 실질적인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새로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할 만한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2017년 상반기는 1분기는 아직 그 결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8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역성장을 했다고요, 브라질이. 그러니까 오히려 전부 다 국가 규모라든지 경제가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불황이 2011년 이후로 계속되니까 그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주로 되는데 이게 마약을 지정한 이유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유명한 그 범죄 카르텔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요 그런 사업이랄까 생계 수단이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카르텔에서 그들이 자주 이렇게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런 게 범죄라든지 이런 인식이라든지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우리가 뭐 어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들 생업으로서 이어나가고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빈곤 계층에서는 뭐 복지 혜택도 전혀 없고 유일한 선택지로서 자연스럽게 그걸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생계형 아니면 마약 사범까지도 예. 진짜 악인이라서 아니면 뭐 아주 좀 이상한 환경에서 자라나서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좀 방만한 경영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이 그러니까 원인에도 있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도 안 좋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생계 수단이 마약이라는 좀 그 표현은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우선은 브라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브라질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 해안가, 내륙, 아마존 다 굉장히 다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일반화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계 수단이 마약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브라질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고 사회 분위기가 층위가 다른 것도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계층에서 뭐 정말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런 좀 괜찮고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국가적인 보호라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력에 한해서 잘 지낼 수 있고 그런 게 애초부터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이나 빈곤층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로 고이든 아니든 들어갔는데 그럼 들어가면은 일단 교화나 아니면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깽 조직이 교도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재범죄화가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수감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경범죄들을 막 다 잡아넣고 해서 수감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용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도소 내 관리 감독 능력도 당연히 부족해지고 그리고 범죄 자체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에서는 또 더욱 미흡해지는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은 세계 각국의 수감 상황 지도가 나오는데요. 저기 브라질을 보면은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 이런 어떤 밀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에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 0.5%네요.
0.5%의 사람들이 수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수감자의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브라질은 예. 뭐 러시아, 미국, 남아프리카, 멕시코, 중국, 프랑스, 인도 일정 정도 유지가 되거나 혹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근데 브라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수용자 수를 보면 알겠지만은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중국보다도 원래 수용자 수는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았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 브라질 자체가 범죄가 좀 많은 나라인가 봐요. 근데 아까 이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이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겠죠.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런 호황 시기에 사실상 골든 타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늘어나게 되는 수용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가 불황을 겪는 데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재사회화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됐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기 자체를 저희가 룰라 다 실바 대통령에서 호세프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랑 보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브라질의 어떤 브라질의 역사적인 상황이 사실상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 한 번도 없었던 예. 어떤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중남미의 경우에는 스페인에 대항해서 아래에서부터의 어떤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족이 결국 포르투갈 왕족에 대해서 이제 싸워서 브라질을 얻어낸고 브라질이 예. 독립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계층이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를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경제적인 지위 모든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도 마련해주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일 때 한참 동안 호황이거나 유지했을 때 그 예. 기간 동안에 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를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 교도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여기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 완전히 20명이 수용하는 곳에 한 60명, 70명이 잠들어 있기도 하고 당연히 먹을 것에 대한 배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결핵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도소 내 의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로만 이루어진 의료센터가 있고 10년 전에 비해서 의료 시설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착각 중에 하나는 못 사는 나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브라질의 경제적인 전체 규모는 한국보다 큽니다. 그렇군요. GDP의 규모도 한 8위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국이 11위, 12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8위로 더 크고요. G20 국가 이렇게 주요 국가들을 할 때 브라질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질 그냥 못 사는 나라, 아마존, 삼바, 축구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상 브라질은 굉장히 잘 사는 국가입니다. 전체적인 부의 규모로는. 그렇군요. 우리 또 주희 씨 브리핑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을 엮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질서와 혼란 속의 브라질 교도소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사 때 또 다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